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마켓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이 외환 시장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장중한 때 1,34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13년 4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로 치솟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단을 어느 정도 더 열어놔야 할지 여부일 것 같은데 일단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중국 쪽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위안화 약세가 이제 가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더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결국에 중국 측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희는 중국 쪽 실물 지표 부진으로 인해 이런 원화 약세에 대한 경계감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좀 바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가의 에너지와 그리고 음식료 값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에서 30%.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 에너지나 물가의 높은 수준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유로존의 그런 경제 지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과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유로존의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환율을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1,350원으로 이제 목표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는 1,38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기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로존도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고 경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APR을 인하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위안화 약세를 좀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달러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는 원화의 그런 하락폭이나 변동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중국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는 인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자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좀 위로 올려놓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외국인이 85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기관이나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끔 이제 기관도 매수를 하기는 하지만 개인들의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페이버한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저가 매수 유입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가 매수 유입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지금 1,380원으로 올려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지난주부터 좀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관건은 과연 베어마켓 랠리 속의 조정인가 혹은 베어마켓이 끝난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일단 베어마켓 랠리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일시적 조정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의 저점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수의 저점이 또 한 번 하단이 올 것이냐 아니면 지수의 저점은 통과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베어마켓의 랠리 속에서도 저희는 지수의 저점은 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베어마켓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랠리가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단은 좀 제한된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물가에서 경기로 좀 포커스가 바뀐 만큼 경제 지표에 좀 민감한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월 초에 물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랠리가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월말 되면서 오히려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지금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이 이제 또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FOMC 회의는 이에 따라 없게 되고요. 지난 7월 FOMC 의사록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제는 뭐 50bp 인상, 75bp 인상 이 부분이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의 가장 큰 관점은 이제 연준의 신뢰 회복일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연준이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시장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FOMC 의사록에서 봤듯이 지금 시장은 2023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랠리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2023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물가를 제어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과 좀 더 반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더 매파적인 시그널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잭슨홀 미팅은 다소 매파적으로 좀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수그러질 때까지는 조금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또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네, 저희 마이크론의 그런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역시 실적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수요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디램 가격 3분기에 마이너스 13% 예상을 하고 있고 QOQ로 출하량 같은 경우도 플랫할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수혜 업종 혹은 뭐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 종목군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한 수혜와 그런 피해주들에 대한 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도 많은 요청들을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법안은 그린 에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전체적으로 그린 에너지에 대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적자를 메꾸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법안이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물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린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비용을 더 쓰게 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물가를 더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이러니하게 이름과 다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둔화 그리고 가격을 정가하는 기업들, 정가하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수혜주인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방향성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 지수의 저점은 어느 정도 통과는 했지만 방향성이 뭔가 한쪽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인 시장의 흐름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예상한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가가 쌀 때 사고 좀 비싸다 생각했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에서 그린 에너지, 특히 전기차라든가 풍력, 태양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긍정적인 매수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테마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땐 경제 재개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전환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이제 매크로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경제 재개 관련 업황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업황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고용 비용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국엔 로봇화라든가 자동화로 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로봇, 이런 쪽이 저희는 좀 더 구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눈에 띄는 것이 S오일이잖아요. S오일이 지금 3.72%나 어려운 시장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S오일이 갑자기 또 수소와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관심사가 그린 에너지에 포커스가 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 할 것 없이 경기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그리고 물가가 올라오는 국면에서도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이 아무래도 이런 그린 에너지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들면서 그린 에너지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